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다양한 각도에서 이 부동산 문제를 들여다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전성훈 교수를 모시고 정성훈 교수를 모시고 우리나라의 도시주택기금, 그 다음에는 LH공사 그리고 국토부가 같이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의 정책을 어떻게 잘못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좀 깊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전강수 교수님을 모시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 인사하시죠. 예,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가톨릭대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강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혀 저는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지난주에 나왔던 정성훈 교수님도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교수님이시고 그분은 제가 이제 참여연대의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이고 정강수 교수님도 똑같이 지금 대구 가톨릭대학교의 교수로 계시는데 정강수 교수는 사실 저는 두 번째 보는 오늘이 지금 두 번째 얼굴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한번 세미나 자리에서 한번 보고 그렇죠. 뭐 이름과 그 글은 그동안에도 여러 번 제가 접했습니다만 비교적 그 오랜 기간에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역사적인 배경 하에서 현재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나 아니면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이제 증권가에 뭐 맨날 뭐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어디가 좋을 거냐 이런 식의 얘기랑은 좀 차원이 다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제가 모셨습니다. 전 선생님은 원래 전공이 경제사라고 하셨죠? 예, 박사 학위를 한국 경제사로 했죠. 예. 그랬다가 언제부터 무슨 계기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1990년대 전반이죠. 이제 박사 학위를 마치고 뭔가 사회에 좀 유익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분야가 없을까 그렇게 찾다가 경제사가 재미없어졌구나. 재미없었어요. 네. 그때는 왜 하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또 왜 하는지 알지만. 네. 그래서 이 헨리 조지라고 하는 그런 경제학자를 만났죠.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활동했던 경제학자인데 그분의 사상에 매료가 됐어요. 그분이 주로 이제 토지 문제를 가지고 경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그분의 경제학을 공부하다가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까지 연구하고 또 발언하고 하는 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뭐 갑자기 헨리 조지의 책을 보고 갑자기 뿅 가서 가고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애초에 본인이 뭔가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뚜렷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뭔가 좀 정의롭게 우리 경제를 정의롭게 만들어 갈 방법이 없을까 뭐 이런 것 저런 거 찾다가 마침 그분의 경제 사상을 접하고 또 주변에 대구에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그룹이 형성되면서 몇 년 그렇게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 토지를 중심으로 보는 경제학을 공부를 하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을 보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저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중간에는 이제 뭐 이 토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도 좀 했고요. 뭐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당장 그 요새 그 모든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로 다시 떠오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저희들이 다픽을 잡은 것은 이제 요새의 투기 열풍의 원인이 뭐냐. 예. 네, 이거부터 우선 얘기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자 그랬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네. 뭐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투기 열풍이 있었던 것이 2000년대 전반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참여정부 당시에. 네. 그러다가 한 2007년경부터는 이제 시장이 거의 침체라고 할 정도의 상태로 빠져가지고
수도권으로 따지면 한 2014년까지 그런 상태가 계속됐어요.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는 이 부동산을 띄워가지고 어쨌든 경제를 좀 부양하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쳤고, 근데 그게 잘 안 먹혔어요. 뭐 세계 금융 위기도 있고 뭐 이런 등등의 원인으로 해서 잘 안 먹히다가 지방에서는 2011년 경부터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고요. 예. 수도권은 그래도 안 먹혔어요. 안 먹히다가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경제부총리를 했던 최경환 씨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희한하게 대통령도 아닌 사람이 자기 성을 붙여가지고 초이노믹스라고 하는 거를 그런 경제정책을 펼쳤죠. 그때 이제 언론에서는 이거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해서 아마 그 당시에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모조리 해제했고요. 이명박 정부조차도 건드리지 못했던 그 금융 규제 이것까지도 왕창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골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결국은 먹힌 거죠. 그래서 2014년 경부터 이제 드디어 꼼짝도 안 하던 수도권 주택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가 벌려놓은 거를 지금 수습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었는데 그걸 잘 알았단 말입니다. 그건 뭐 저 같은 사람도 알았으니까 이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 합당한 정말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일찌감치 그걸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아주 이 본질은 건드리지 않고 주변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좀 아파트 값이 올라가지 않을 정도, 폭등하지 않을 정도. 소위 말해 주무르려고 그랬죠. 마사지를 이렇게. 그거를 하려고 애를 썼죠. 근데 그 시간이 벌써 2년 가고 3년 가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커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커져버렸는데 지금 와서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벌써 저 부동산 대책이 22번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낸다 그러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 또 다른 구멍을 찾아서 투기하려고 몰려들고 이렇게 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풍선 효과가 이 정부에 들어와서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제 돌이켜 보면은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2015년 말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부동산 뭐 말하자면 규제를 하는 방안을 그때 조금 다시 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가 그때 보기에 이게 기재부장 또는 이제 정부 안에서도 관료들이 최경환 씨 정책에 대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뭐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지만 또 한편으로 시장이 그때부터 살짝 달궈지기 시작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2016년 지나고 2017년 돼서 대선이 이제 끝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을 하면서 다들 이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이 무엇을 할 거냐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관심이 이제 쏠렸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여름부터 다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아해하는 거죠. 하나는 경기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근데 왜 갑자기 부동산 경기가 그리고 최경환 씨에 의한 LTV 뭐 규제 뭐 하나든가 이런 식의 것을 한 3년 전 얘기인데 왜 시장이 이렇게 그 한 3년쯤 지나서 이렇게 2017년부터 다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을까? 다시 올라간 건 아니고요. 2014년부터 시작돼서 계속된 겁니다. 계속된 겁니다. 계속됐고 잘 아시다시피 경기가 나쁜데 왜 부동산 값이 올라가냐? 경기가 나쁘니까 계속 이 저금리 정책을 펼치고 유동성을 풀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동성 과잉 상태가 된 거죠. 근데 이제 경기는 안 살아나니까 이 돈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가 낮춰지면서 같은 시장이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이 달궈질 수 있는 예. 그 연료가 이제 공급이 돼요. 예. 거죠. 만약에 이게 저 생산 부문이 좀 활발했다면 돈이 그쪽으로 갔겠죠. 근데 지금 그쪽으로 갈 여지가 별로 없으니까 뭐 수익률이 높은 이쪽으로 그냥 기왕에 저는 뭐 그 부동산 투기라는 거를 괴물이라고 비유를 하는데요. 그런 칼럼도 쓴 적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에 가둬놓으면 뭐 별 힘을 못 쓰는데 한번 나왔다 그러면 도로 집어넣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가 이제 이번에 이 투기 열풍을 보면서 아 이거 확실히 괴물이 맞다. 한번 나오고 나니까 이거 도로 집어넣는 게 이렇게 힘드는구나 하는 거를 저도 이제 이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정광수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하면 다른 행위를 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그런 얻는 수익은 우리가 예를 들면 노동을 해서 얻는 소득이나 기업을 해서 얻는 이윤이나 이런 거하고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야말로 불로소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부동산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정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부동산 보유세도 있고 뭐 양도소득세도 있고 개발이익 환수 정책도 있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제 막 연구를 해본 결과 가장 부작용이 적고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 제가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이 각 OECD 국가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조금 시계열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이거 마우스로 표시가 되나요? 되나요? 네. 지금 우리 보유세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동산 가액분의 세액입니다. 세금 액수.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세의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 요겁니다. 이 한국이. 네. 한국이 요 밑에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이제 수치로는 얼마나 되느냐 하면 실효세율이 한 0.16, 0.15 0.15 정도라고. 예, 그렇게 돼요, 한국이. 근데 저기 보십시오. 저 미국 보십시오. 1%가 있고요. 캐나다도 그렇고요. 영미권이 굉장히 높고요. 다른 선진국들도 거의 대부분 우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하려면 국가에 그만한 세금을 낼 각오를 하고 소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조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처럼 뭐 집을 여러 채 사가지고 투기를 하고 뭐 거기서 소득을 얻고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잖아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보유 비용이 높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 보유 비용이 너무 낮은 상태가 계속되어 왔다. 그러니까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는데 가장 좋은 정책이 저건데 저게 제대로 안 돼 있었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이 사실을 알았죠. 거기 다 뭡니까 부동산 전문가들이 있었고 우리하고도 뭐 저하고도 토론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의도적으로 그 정책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 증거가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바깥에서 촉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근본 대책을 안 하고 다른 걸로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잠깐 그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여러 시청자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는 뭐냐면 이제 뭐
영미권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굉장히 높다. 1%에 예. 넘게 이렇게 된다는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많은 국민들의 상식이 되었는데 예. 거기에 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만 하더라도 상당히 높다라는 예. 거. 일본이 예. 한 0.5% 정도 되죠. 예. 0.5%라고 치면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거의 3배 3배 부담입니다. 네, 정도가 평균적으로 되는 3배 부담. 네, 일본만 하더라도 예. 그렇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제도가 일본 제도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들어온 것 쳐놓고 굉장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예. 예. 네, 부동산 보유세율이 이제 낮다라는 것이 하나가 예. 이제 있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 보유세율이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만은 아닙니다. 예. 그렇죠? 독일이나 노르웨이 이렇게 낮은 나라들도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한테서 또 그렇다 보유세가 낮다고 해서 꼭 그 나라들이라고 해서 부동산이 그러면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괴물이 된 투기가 열풍이 부느냐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이건 또 다른 제도를 갖고 이 사람들은 갖고 있는 거다. 예. 요 두 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이 그래프를 갖다 놓고 예. 얘기를 하고 예. 네, 예. 원래 하시던 예. 얘기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그 사실을 보유세를 예.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까지는 동의를 누가요? 이 정부 사람들이 네, 네.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거는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쭈냐면 이제 정광수 교수님은 우리나라 진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알려지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과도 평소에 교분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 갖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 정부 들어왔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 정부 전에는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는 또는 정부 이번에 문재인 정권이 시작하기 직전까지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 그러면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는 무엇에 근거를 한 얘기인가요? 예를 들면 거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이 저하고 책도 같이 쓰고. 누군가 이게? 이름 얘기해도 되나요? 아유, 그럼요. 김수현 실장하고 제가 잘 알죠. 책도 같이 썼어요? 그럼요. 언제? 참여정부 마치고 그때. 그 참여정부 임기 끝나고 부동산 신화는 없다 하는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보유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책이었어요. 그건 너무너무 잘 알죠. 너무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 알았던 것이 이게 병이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알기까지는 했는데 예. 그런데 그것을 정책으로 막상 자기가 맡게 되니까 안 한 거죠. 겁이 난 그런 것 거죠.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은 예. 세상에 많아요. 네. 남하고 막 하라고 할 때는 막 얘기하는데 저만 하더라도 옛날에 기업에서도 이런 거 저런 거 경영혁신해야 된다고 막 얘기하고 제가 임원으로 다니던 회사에 굉장히 큰 뭐 우직구 뚝딱하는 커다란 변화를 막 해야 된다고 얘기 실제로 어느 부분 있었지만 자기가 딱 사장이 되는 순간 자기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말고는 제 뒤에 없거든요. 아하. 그때는 갑자기 겁이 납니다. 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이제 그게 겁이 나서 안 해서 그 어떤 손해를 자기 개인만 입고 만다면 그건 괜찮죠. 또는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가졌지만 그 정권의 핵심 세력들 또는 이제 정치 세력들이 야 그거 하면은 나 정치적으로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거 못 하겠어라고 말하면 그 당시에 그러면 너랑 나랑은 생각이 다르니 같이 못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같이 끼고는 싶거든. 그러면 자기의 소신을 그 사람들한테 맞히는 거죠. 접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갖다 주는 것은 그러면 이런 수도 있습니다. 소위 말해 책사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아니 근데 참 신기한 것이 대선 투표 얼마 전 며칠 전입니다. 제가 아니 그 캠프에 정책 총괄을 하던 사람이 일부러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대선 공약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방침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랬죠. 그런 기자회견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했죠 기자회견? 자꾸 이름을 얘기하라고. 아니 왜 못해 그런 거? 그때 그 정책 총괄 하던 사람이 홍종학 교수라고 나중에 장관까지 지내고 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누가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했던 게 기억은 나. 그러니까는 보유세를 올릴 계획이 없다라는 말을 그런 기자회견이 했었어요.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거는 정치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뭐 그렇게 봐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하여간 이상했어요. 무슨 이런 기자회견을 하냐? 가만히 있지. 예?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제 이거는 건드릴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또 예를 들면 김수현 교수만 하더라도 잘 알죠. 이 정책의 효과를. 그런데도 이제 극구 회피했고 중간에 이제 하도 이제 와글와글 시끄러우니까 아니 청와대 정책실이 있는데 뭐 때문에 재정개혁특별위원회라고 엉뚱한 민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만들어내라고 그걸 떠넘겼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건 좀 약간 나중 얘기죠. 예. 그래서 정권이 들어섰는데 예. 그때 선거 전부터 보유세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죠. 줬고 그다음에 예. 실제로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100대 가제를 발표를 하는데도 거기에서도 보유세 올린 얘기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뭐라 했냐면 시장이 예. 문재인 정권이 부동산 갖고는 지금 간이 지금 작구나 이 자식들. 예. 여기 딱 그 수를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시장이 느끼는 순간부터 예. 들썩거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결국 22번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시장 참가자들, 특히 이제 투기에 밝은 사람들은 뭐 그냥 날아다닌 거고요. 정부는 그 쫓아가지고 그냥 두더지 잡는 방망이 들고 여기 쳤다가 저기 쳤다가 헤매고. 그 당시에 했던. 이제 그러면서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내놓은 그 전체적인 얘기의 틀은 뭐였냐면 보유세는 뭐 조금씩 앞으로 올릴 수도 있어. 그런데 예. 이렇게 되는 나쁜 문제는 이게 다 다주택자 때문에 생긴 문제야.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나 양도세도 올릴 거고. 예. 그러니까 빨리 팔어. 라는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그 협박이라고 그럴까? 약간은 이제 신호를 준 거지. 네, 으름을 예. 준 거죠. 그렇죠? 예, 예. 네, 그런데 그게 잘 안 먹힌 거죠. 안 먹히죠. 예.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 여러 소위 시장 전문가들 또는 부동산 강좌를 펼치는 제야의 고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정부 정책이 나오면 그다음 구멍이 어딘지를 막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또 찾아내가지고 또 사람들을 끌고 그쪽으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 이게 정부가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뭔가 전체 틀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시장에 신호를 줘야 되는데 소위 핀셋 방식 뭐 이렇게 해서 여기 질금 저기 질금 이런 식으로 뭐를 했어야 되냐보다 우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주요한 문제점을 한 3가지나 5가지를 꼽으신다면 어떤 거라고 하시겠습니까? 여기 제가 만들어 왔던 것 같은데 한번 볼까요? 이건 아니고 이런 건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부동산 문제의 근본 원인이 부동산 불로소득인데 여기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 말을 안 합니다. 대통령도 부동산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 이제 작년인가요, 올 초인가요?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근본 대책을 안 내놓으니까 시장을 조절하기는 해야 되고 하니 단기 시장 조절 정책 위주로 갔고요. 거기다가 약간의 주거복지 정책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부동산 정책을 운용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 참가자들이 이 정부 정책의 수위를 금방 간파하고 마구 이제 움직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에 들어갔던 건데요. 연간 10조 원을 넣어서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전국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은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임대주택 등록제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엄청난 세제 혜택을 준 겁니다. 지금 이 화면은 PD수첩에서 방송한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동에 주택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는 세금, 그리고 오른쪽은 가양동에 주택 100채를 가진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이 내는 세금을 비교를 한 거예요.
근데 목동의 1주택자는 제법 세금을 내잖아요, 지금. 근데 가양동의 100채를 가지고 이 자산 가치가 270억이나 되는 사람이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단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임대주택 등록제의 폐해였습니다. 이거 이제 막 이거 문제가 있다, 투기꾼들에게 꽃길을 깔아준다 해서 이제 개선을 했는데요. 작년 9.13 대책인가요? 그 과도한 혜택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기존 그 사업자의 혜택은 손을 안 댄 거예요. 그 주택수가 한 150만 호가 넘는답니다. 그건 그냥 두고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 그것도 규제지역, 조정 대상 지역에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줄이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택을 내놓겠습니까? 이제 이런 오류도 있었고요. 전 선생님께서 보시기에는 왜 정부는 이 정책을 썼을까요?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가 나오기 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주택 매매 가격이 올라가서 문제가 아니고 전월세난이 몇 년 동안 네. 심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임대주택을 등록을 시키면서 혜택을 주고는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그런 의무를 이제 네. 부여를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 도입한 거는 박근혜 정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처음 도입했는데 아이디어는 김수현 교수가 냈고요. 최초 아이디어는 그거를 박근혜 정부가 제도로 도입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와서 파리 대책인가요? 거기서 그게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지간한 소득들은 그 국세청 데이터에 잡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임대소득은 말하자면 보고를 안 해도 돼요. 예. 거기에 대해서 쫓아다니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말하자면 사각지대 또는 뭐 껌껌한 데로 있는데 신기할 정도로 이 소위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이제 그 뭐 암흑 경제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당신들은 이것을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당연한 그 요구를 예. 하는 것을 한국의 모든 정부가 겁을 내요. 그렇죠. 뭐 말을 못해. 임대 사업자는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라 이러면 되죠. 네. 근데 뭐 그렇게 혜택을 줘가지고 등록을 시키고 사실은 그거를 뭐 임대 사업을 육성한 게 아니라 투기꾼들에게 도피처를 마련해주는 그런 역할을 근데 이 해버렸으니까. 문제 갖고도 예. 김수현 씨나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셨나요? 왜 우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흔히들 말하는 게 임대 사업을 해서 월세 예. 받고 뭐 세금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소득을 그러니까 소득을 이제 보고를 양성화하는 문제를 요구를 했을 경우에 이거 역시 정치적으로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것에 대한 뭐 생각할 수 그 있는데 얘기는 해본 적이 없고요. 그 얘기는 해본 적이 없고 갑자기 그 책을 그분이 쓰시면서 이 임대주택 등록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무슨 정부가 임대주택을 다 등록을 받냐? 그거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제 생각, 저는 그걸 뭐 임대소득을 파악하고 할 것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보유세 강화하면 다 해결 날 거를 무슨 뭐 그 등록까지 받아가지고 임대소득세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뭐 이런 입장인데 아무튼. 근데 예를 들면 지금 임대소득으로 우리가 지금 국세청이 보고 안 되는 예.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추산해 보셨어요? 그건 안 해봤어요. 네, 그건 안 해봤어요. 옛날에 그 정대영 씨라고 한국은행에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뭐 자기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한번 해본 것에 의하면은 한 임대소득이 GDP의 한 7%에서 한 8%는 있지 않겠느냐. 프랑스의 경우에는 보고된 것만 하더라도 GDP의 10%라고 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게 지금 GDP의 뭐 8%가 맞는지 10%가 맞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5%만 된다 하더라도 GDP의 5%에 해당되는 돈 우리나라 지금 요새 지금 뭐 한 2,000조라고 치면은 2, 50 하면 10조 정도 아니 10조가 100조군요. 100조 정도의 소득이 지금 보고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게 예. 어마어마한 소득인데도 예. 이것을 양성화하는데 모든 정부가 아주 뭐 덜덜덜 떤다고 말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쭈쭈 해준다고 해야 되는 예. 건지 아주 이상한 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예. 그것이 또 아무런 정치적인 이슈로 되지도 않아요, 우리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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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특한 나라죠. 예. 그런데 그것을 뭐 식분 양보를 해서 임대소득의 양성화를 강제적으로 요구를 했을 경우에 하나는 정치적인 반발, 두 번째로는 그것을 잡아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행정력이 예. 전국에 말하자면 뭐 수백만 명이 있을 텐데 그걸 잡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하면 고민을 했을 수 있다는 것까지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임대소득자 등록을 통해서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등록을 하도록 유인을 하기 위해서 세금 혜택을 저렇게까지 많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된 이 과정은 사실은 저는 정권이 끝나게 되면 누군가가 뭐 정권 도중이라도 뭐 취재를 하든 뭐 예. 조사를 하든 해서 백서를 한번 만들어야 될 만한 엄청난 뭐 스캔들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그야말로 대규모 정책 미스라고 생각을 해요. 예. 아무튼 2011년경에 그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2012년 그 문재인 캠프 공약에 그 들어갔어요. 그때 한번 들어갔고요. 그 또 2017년에 또 들어갔고요. 이제 그 중간에 박근혜 정부는 이미 제도로 도입했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8.2 대책에서가 그걸 이제 특혜를 확대하는 이런 결정을 했죠. 그래서 뭐 임대소득세를 제대로 걷자. 저는 그거보다는 방점이 특혜를 주면서 임대료를 안 올리겠다. 올리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뭐 그런데 이제 방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뭐 선의로 해석을 하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이제 지나치게 많고 또 부동산이 이제 소위 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자산에 비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 그쪽으로 돈이 많이 쏠려 있는데 이것을 지금 전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보유세를 본격적으로 올리면 그것이 갑작스러운 시장에 그 말하자면 이제 무너지는 것을 걱정하진 않았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전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은 그 참여정부 때 경험으로 하면 그런 일은 안 일어났어요. 그때는 무슨 비판이 더 강했냐 하면 보유세 그때는 정말 제대로 강화한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위 조중동에서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세금만 올려놓고 집값도 못 잡고 뭐 했냐 이런 비판이 막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는 보유세도 필요하고 금융 규제도 필요하고 투기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합쳐져야 성공할 수 있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글쎄요. 하여간 이 보유세 강화 문제를 이 임대주택 등록제를 얘기하면서 근데 보유세 강화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 뭐를 하려면 이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중요한 거를 안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꼼수 정책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참여정부 때는 이제 세금 가지고는 안 됐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었는데 그 후반에 금융 규제를 아주 임기 말쯤에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예를 들면 자꾸 김수영 교수 얘기가 나오는데 그분 머릿속에는 이 보유세로는 집값 잡는데 실패했고 금융 규제가 통했다 이런 그 인식이 박혔던 것 같아요. 그 뒤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안 하니까 그때 먹혔던 금융 규제 이걸로 가면 된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금융 규제가 중심을 이룹니다. 그래서 단기 가격을 시장을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간 거죠. 뭐 그래봤자 겨우 뭐 LTV 조금 낮춘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먹혔다는 거죠. 2007년에
2007년에 네, 그게 네, 먹혔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거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말하자면 이거 역시 이제 자주 그 경영계에서도 하는 얘기인데 뭐냐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잘못된 레슨을 얻은 사람들일수록 예. 그 레슨에 굉장히 연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럴 수 있죠. 네, 예. 그게 유일한 자기가 배운 거거든요. 예, 네. 예, 맞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그게 빠지는 거예요. 예, 예. 네, 맞아요.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예, 그래서 뭐 보유세 강화를 좀 의도적으로 외면했다. 하지하책으로 갔다. 근데 이제 중간쯤에 이제 당황을 해서 일부 강화를 하는데요. 그게 찔끔찔끔합니다. 그리고 어느 대상을 한정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지적하는 사람이 없던데 보유세 강화 정책을 시장 조절을 위한 정책으로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이 역전되면 도로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보유세 정책은 장기 대책이고 그래서 꾸준히 해서 적어도 뭐 미국처럼은 안 가더라도 그 반 정도까지는 올려놓아야 될 그런 정책인데 이거를 단기 정책으로 써버렸으니 이제 시장이 침체할 때는 풀어줘야 된다는 이런 압력이 생길 거다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전부 주택에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토지에서, 빌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잘 안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하면서 이 빌딩 부속 토지 여기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강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보유세 강화 정책을 외면하다가 아주 면적으로 했다는 부분을 지적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핀셋 규제를 했으니까 뭐 다시 풍선 효과가 아마 저는 이 지금까지 여러 정부 중에서 이렇게 풍선 효과를 이렇게 여러 곳에 불러일으키는 정부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는 그 핀셋을 굉장히 자랑스러운 뜻으로 쓰는. 그렇습니다. 정부예요. 왜 그거 부끄러운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핀셋이 바로 꼼수란 뜻인데 예. 여기서는 말하자면 대단하게 말하자면 스마트한 정책인 것처럼. 그럼요. 문제 있는 걸 딱 집어서 이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자랑스럽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하나 이제 이 정부 이 언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정책을 발표해 놓고 이 정책이 안 통하면 또 추가적으로 카드는 잔뜩 있다. 뭐 이런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가 그러니까 막히는 얘기예요. 정책이라는 것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다음 정책을 발표하면서는 그 정책 책임자가 이건 문제를 해결합니다라고 확신을 심어줘도 될까 말까 한데 이게 이 정책 효과 없을 겁니다. 또 할 겁니다. 이런 신호를 시장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지하책이라고 혹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뭐 부동산 특별 사법경찰 자금 출처 조사 이건 정말 유치한 정책이잖아요. 이걸 뭐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한번 늪에 빠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헤어날 길을 못 찾고 허구적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7.10 대책을 뭐 엄청 강력한 정책을 글쎄 강력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국민들은 또는 제가 느끼기에는 이건 강력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대는 모습이다. 이 허둥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거든요. 허우적대다가 근처에 있는 사람을 붙잡고 같이 빠질 수도 있죠. 같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도 그럴 있죠. 수 있어요. 네, 저는 사실 그걸 걱정을 해요. 예. 네, 다음 얘기를 준비해 오신 걸로 치면.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고요. 지금 그러면 이번 대책을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며칠 전에 나온 거. 크게는 공급 대책, 신혼부부에 대한 공급 대책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역시 중심은 부동산 세금을 강화한 겁니다. 그래서 취득세도 강화하고 보유세, 종부세도 강화하고 양도세도 강화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맨 마지막에 나오듯이 이게 부동산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모든 부동산 세금을 다 강화한다. 이거는 이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법이라고 하면 보유세를 강화하고 거래세를 완화하고 이게 이제 전공법인데 지금 뭐 너무 급하니까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다가 보유세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이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 세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수천만 원, 어떤 경우는 뭐 1억 이상. 네.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여러 채 사가지고 뭐 투기를 한다. 이거는 제법 잠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러면 예를 들면 강남 같은 곳에 똘똘한 한 채, 뭐 20억, 30억 하는 거, 그리로 집중하는 투기. 뭐 집을 여러 채 사야 투기인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가 필요한 것보다 더 과도한 면적에 또 더 비싼 집을 사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투기입니다.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투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강남 같은 곳에 고가 주택이 더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금 별도 합산 그 토지에 대해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택에서 투기를 했다면 이제 토지로 가고 상가로 가고 뭐 다른 아파트 외에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이렇게 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벌써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보유세를 단기 시장 조절용으로 사용했다. 그거는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세 강화에 대해서는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택 등록제 워낙 말썽이 됐던 건데 이거 이제 개편한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제도를 폐지한다 그랬더라고요. 이거 이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대담한 생각을 했네 이랬는데 보니까 앞으로 제도를 일부 폐지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이미 지금 기등록 임대사업자가 문제인데 그게 한 150만 채가 넘어요. 그건 여전히 노타치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8년 장기 임대제도를 폐지한다 했는데 요거는 아파트에만 폐지한다. 그럼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는 허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투기가? 빌라와 다세대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부동산 세제와 임대주택 등록제 이번에 바꾼 걸로 이렇게 보면 또 다른 형태의 풍선 효과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당히 세금을 강화한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풍선 효과를 막기에는 이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요. 요거는 뭐 좀 이따가 할까요? 네. 예. 자, 그러면 지금 정부는 이미 말하자면 이제 3년에 걸쳐서 이제 저질렀단 말이죠. 예.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뭐 저도 그렇게 뭐 비판을 하지만 전 솔직히 이게 한편으로는 약간 좀 이중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해서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 있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거 말해봤자 안 바꿀 건데 예. 말해봤자 우울하고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어떻습니까? 정부가 이거를 바꿀까요?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거요. 네. 못 바꿀 것 같은데요. 네. 네, 못 바꿀 것 같아요. 저는 뭐 초반에는 또 그 사람들이 예전 참여정부 때 이렇게 정권을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사실 그랬습니다. 뭐 정책이 조금 삐딱선을 타고 이럴 때 우리 같은 사람이 뭐 비판을 하고요. 그러면 반응이 있었어요. 그 정책이 이렇게 좀 수정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기대를 많이 했죠. 그때 일체 그때는 자기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얘기를 하면 거기에 들었는데 예. 이번에는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그때 해봤는데 예. 소위 말하면 그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어쩌다 한번 해본 그 경험을 갖고 본인들이 예. 굉장히 나 그거 해봤거든 예. 이렇게 생각을 한 예, 거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당시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근무하던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하는 분한테 들었는데 그때도 청와대에서는 그 노무현 그 부동산 정책, 종합부동산세 네. 강화 그거에 뭐 반대가 극심했다 그럽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끝까지 후퇴하지 않고 밀고 나갔던 분이 대통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히 뭐 미안하지만 대통령이 좀 확고한 의지가 없었다.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부동산 정책에 관한 의지가 있기려면 우선은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예.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인식을 하면서도 의지가 없었을 수도 있고. 예. 너무 제가 보기에는 안타까워요. 예. 네, 저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식의 문제라고 그럴 수도 생각을 했어요. 있고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정권 초기 3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쩌다 언급을 하실 때 보면 전혀 핀트가 안 맞는 소리를 예. 하셨어요. 예. 그걸 알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예. 모르셨기 때문에 그런 말을 갖다 계속해서 하셨던 거거든요. 예. 모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가 믿고 이 일에 대해서 맡긴 사람들이 조금만 있으면 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문제 예, 없습니다. 뭐 이런 예. 식의 얘기를 하고 예. 거기에 넘어가셨던 건 아니었을까? 그런 가능성도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국은 인사 문제인데요. 제가 이렇게 뭐 사람을 거론해서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렇게 온 나라가 이제 온 국민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 결과를 만들어냈으면 인사를 해야죠. 문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미워서 문책하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문책을 하는 게 인사의 기본 아닙니까?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글쎄요. 그 어떤 분들은 너무 마음이 곱고 또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을 끝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선량한 마음이다. 뭐 선량하시긴 하지만 정부 정책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람의 자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인사 문제는 뭐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인사를 하든 말하든 간에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뭐 단지 뭐 그냥 뭐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지금 뭐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의 70%가 잘못했다고 나오는 이 문제를 가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이제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는 시장이라든지 이 국민들이 하나도 안 믿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해야 될 일은 뭐 정책을 기반한 걸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고요. 신뢰를 회복해야 되는데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뭐냐 하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책임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럼요. 잘못을 인정하는 방법이 인사잖아요. 문책을 하고 아니면 뭐 모르겠어요. 누가 책임 있는 자리에 아니요, 있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둘이 조금 그 핀트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전 선생님은 이제 정책의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의 전제는 정책의 잘못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죠.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보기엔 안 하고 잘못이라는 것에 대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죠.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애초에 뭐 무리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종부세도 지금 올라가죠. 양도소득세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다음에 취득세도 한다는 거죠. 게다가 무슨 뭐 이주세대는 뭐 대출도 못 받게 한다고 그러죠. LTV는 40이라고 그러죠. 이거 하나하나가 소위 말하면 원래 해야 되는 일을 안 하다 보니까는 동원이 된 잘못된 정책의 컨비네이션인데 이것도 잘 안 먹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은 약으로 치면 그 약 투여량을 늘리는 거예요, 각각을.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투여량을 이만큼 투여를 했으니 이거 효과 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이거 납니다. 예. 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 왔죠. 네, 지금도 계속 제가 보기엔 그래왔죠. 70 정책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 왔죠. 이거가 맞을 때까지, 그러니까 한 대 때리는데 안 울어? 음. 두 대 때리는데 안 울어? 이거 그냥 발로 한번 차봐? 음. 여기까지 지금 온 거죠. 그렇죠. 발로 차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심각한 단계인데요. 네. 이제 국민들의 분노랄까 실망이 아주 극단에까지 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된다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 이게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거 해결 못하면. 그래서 근데 뭐 미통당도 보나마나 해결 못할 땅인데. 그건 더 하겠죠. 그런데 더 한데 그래도 국민들이 화가 나니까 예전에 뭐 참여정부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동가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명박 씨가 참여정부 네. 후반기쯤에 나와가지고 이 군청보다도 못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등 아니 뭐 정부가 말이야 국민들한테 집을 한 채씩 다 줘야지 이런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선동가가 나타나면 이 실망한 국민들이 거기 넘어간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을 당했고. 저는 그거 넘어가기 전에 예. 지금 그 소위 말하면 각종 투약되는 양의 도수가 너무 세서 예.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은 효과가 안 난다고 우리가 한편으로 사람들이 비판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것이 합산돼서 나오는 효과가 정말 나오는 순간 오히려 그때가 거품을 저는 터뜨리고 무서워요. 네, 그게 무서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예, 저는 그럴 그게 수도 더 훨씬 있죠. 무서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보나마나 이 또 투약을 또 줄이려고 할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게 뭐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뭐 이렇게 정책에서 진보했다고 생각하지만 역대 정부가 다 하던 겁니다. 다 그렇게 해왔어요. 예, 뭐 그 쳇바퀴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예. 틀은 안 바꾸고 개수만 조정을 하는 예, 것인데 예. 안 먹으니까는 자꾸 개수가 자꾸 점점 왜곡돼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다 참여정부 때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왜 그때 그 소중한 경험들을 활용을 못할까? 그걸 오히려 트라우마 운운하면서 반대쪽으로 막 그걸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는 추측인데요. 보통 예. 이제 정권을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보이지 않게 여론조사 같은 걸 합니다. 예, 그 뭐 매일 한다 그래요. 매일 하면서 소위 말하면 보유세 올리는 것에 대한 여론 또는 일반 그 유권자들의 의견을 확인을 해봤을 거예요. 예. 그랬는데 거기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의 역대 정권, 이거는 뭐 진보 정권, 보수 정권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지만 게다가 이제 지금 정권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말하자면 자기들도 이제 넘어간 그 신화가 뭐냐면 1가구 1주택자는 실수요자이므로 예. 그 사람들에 대한 세액 부담은 없이 다주택자를 해서 예. 투기를 한 사람에 대한 것을 예. 막으면 그럼 우리나라는 집값이 안정된다. 예.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맞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1가구 예. 1주택자는 건드리지 말자. 예. 다주택자만 건드리면 해결된다. 예. 이 두 가지에 국민들도 같이 넘어가 있고 말하던 사람들 자기들도 그걸 믿어요. 예. 네.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를 해보면 1가구 1주택까지 건드리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반발이 워낙 그 의견이 세니까 예. 거기는 못 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 전 선생 보고서는 당신이 해봐라 그러면 또 전 선생님들 덜덜덜덜 떨면서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반발할 거니까. 그랬다가 야 너 때문에 여론 나빠지고 지지도 나빠지면 자식아 너 뭐야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이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정치적으로 너무 어렵다. 그냥 우리 좀 허심탄회하게 이 부분을 놓고 한번 연구해 보자. 혹시 방법이 없냐. 이렇게 해서 일을 했으면 그 과정에서 좋은 대안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런 노력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그죠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그거 뭐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그냥 그건 덮어두고 예? 회피하고 뭐 다른 걸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악화된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예. 근데 그거 역시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에 무슨 변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옆에서 이렇게 혼자서 왜 저렇게 할까를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던 결론은 뭐냐면 정권 초기부터 자기 정권의 지지 세력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예요. 예. 두 번째로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의석수가 이렇게까지 뭐 대단한 과반수도 아니니까 막상 뭐를 정말 하려고 했을 때 국회에서 또 이제 말하는 늪에 빠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뭐 포퓰리스트라고 할까 아니면 단기 대응책 같은 거를 예. 좀 하고 그 다음에 현상 관리 좀 하면서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지지도 유지를 하는 것부터 먼저 하자. 예. 네. 그랬을 겁니다. 네, 그거에 빠지면서 예. 그런 게 그 사이에 소위 말하면 이제 부동산 값이 더 오르지만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놈의 자식이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데서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그럼요. 예. 터진 거죠. 예. 아니 뭐 정치 전략상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최고의 과제는 재집권이다. 그럼 재집권에 어떤 그 위협이 될 만한 나쁜 영향을 주는 거는 일체 안 한다. 뭐 그렇게 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예. 그러니까 재집권을 위한 과제에서 무엇의 성과를 낼 거냐에서 부동산 갖고는 성과 내지 말자. 예, 잘못하면 예, 그렇죠. 이건 폭탄 터지니까 예, 이건 그렇죠. 그냥 현상 관리만 하고 예. 다른 거를 몇 개 하자. 그렇죠. 이렇게 된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이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성격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오해랄까 스스로 이거는 촛불 일종의 혁명으로 성립한 정권이잖아요. 그럼 대통령 본인께서도 촛불 정권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바꿔 얘기하면 혁명 정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질곡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거 개혁하겠다. 어렵지만 국민들 이거 개혁 안 하면 이 정부가 얘기한 뭐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하나도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합시다. 하고 개혁으로 나갔어야 되죠. 거기 저항이 있겠죠. 근데 그게 이 정부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외면하고 재집권 좋아요. 재집권 해야죠. 근데 결과는 결국 만약에 이번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 못하면 재집권조차도 지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판단 착오였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건 자기에게 부여된 어떤 시대적 소명이라고 할까요? 거기에 충실해야 되고 그 다음 정치 공학은 그 다음이다. 이걸 뒤집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뭐냐면 실제로 무슨 일을 할 때 결국은 너무 당이론, 그러니까 전 선생님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너무 당이론에 빠지는 얘기 아니냐. 뭐냐면 정치의 조합이라는 것은 그러한 당위를 설사 10분 동의를 하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기가 정권을 잡고 또는 뭐 책임을 갖는 권한과 책임을 가진 자리에 갔을 때 무엇부터 어떻게 믹스를 해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한 교활한 계산은 안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중요한 것은 해야죠. 예. 그렇게 계산을 해서 성공을 하면 좋은데 실패를 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저거는 실패를 할 거라고 뭐 전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고 저도 그러고 저렇게 가면 저거 실패한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대통령과 정권 핵심 세력은 김수현 씨가 얘기하는 이 패키지를 가보자라는 걸로 예. 갔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때가 온 거죠. 예.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약간 김현미 씨를 보면 예. 좀 안 됐어요. 아니 뭐 그분이야 뭐. 네. 그분이야. 김수현 예. 씨가 다 해놓고 예. 그 사람은 떠났고 예. 남아있는 김현미 씨가 지금 뒤집어 쓴 겁니다. 예. 김현미 씨도 사실은 예. 작년 여름에
그만두고서는 국회 예. 나가려고 했는데 예. 그 후임자로 지금 지명됐던 사람이 문제가 되고 청문회 통과 안 하면서 그냥 주저앉혀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 이게 남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김현미 씨도 지금 말하자면 허우적대고 있는 예. 것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사람 바꾸라고 그러지만 이제 바꿀 사람이 김현미 씨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좀 억울한 면이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원래로 돌아오면 당일론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배터리가- 결과론적으로 배터리가 나간 건가요? 네. 결과론적으로 실패를 했어요. 예.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지금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뭐 그래서 지금 우리 조 박사님하고 입장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 사람이 이제 그걸 물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무슨 정책을 써야 되냐? 그 뭐 수많은 보고서가 있고요. 뭐 어디 세미나 가보면 뭐 수많은 기발한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 50보 100보고요. 그러면 쫙 늘어놓고 그 중에서 괜찮은 거 골라 쓰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 철학이라고 봅니다. 정책 철학이 분명하게 서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돼야 정책이 공표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공표 효과를 잃어버리는 정책은 아무리 절묘하고 멋있는 걸로 그걸 만들어 놓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바른 정책 철학을 천명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정책 철학이 뭔가요? 저는 그걸 뭐 토지공개념이라고 보고요. 토지공개념 중에서도 그냥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 이렇게 이제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게 우리 앞으로 예를 들면 뭐 이 민주당 정권의 장기 방향이다라든지 뭐 그렇게 하려면 개헌하고 연관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2018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토지공개념이 명시 조항이 들어간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를 그렇죠. 했잖아요. 근데 그걸 슬쩍 내놓고는 그냥 유야무야 되도록 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다시 재개하고 지금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개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그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그냥 다음 정부가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정도. 뭐 지금은 글쎄요. 그래서 여기 뭐 제가 만들어 왔는데 잠깐 띄우면 좋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뭐 아니 근데 이미 정권 이제 후반기 이제 아니면은 이제 말기로 돌아가는 정권이 갑자기 그동안 잠자다가 갑자기 깨어났듯이 또는 그렇다고 말을 하지도 않았던 것도 아닌 토지 공개념 말을 하면 그럼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할 수는 있죠. 어차피 개헌이 어젠다로 떠오르게 될 거니까. 뭐 대통령. 아니 제 얘기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지금 7.10 대책에서는 뭐 다주택자 중심으로 뭐 종부세 뭐 세율을 엄청 높였다 어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보유세 실효세율 목표를 얘기를 안 해요. 장기 목표. 근데 참여정부 때 이제 제일 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2005년에 나온 831 대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회적인 논쟁이 있었는데 보유세 실효세율을 1%로 가자는 거였어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 엄청난 논쟁이 저는 사실은 벌어졌고. 그 말 했을 때요. 예. 저 사람들 자기네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소리 한다 생각을 뭐 했어요. 엄청난 수준으로 올라가는 그게 건데 무슨 뜻인지를 알면 감히 그 소리 또 못해요. 그래서 그게 이겼다니까요. 실효세율 1%가 이겨가지고 831 대책에서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었는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1%까지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아마추어지. 그래서 이제 831 대책 당시에 제시한 목표가 뭐냐면 0.61%입니다. 참여정부 때. 이거 간다. 그리고 법안에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그 강화의 장기 로드맵을 법안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 처음 종합부동산세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게 장기 로드맵이 그래요? 법안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게 말이 되려고 하면 그 종합부동산세도 그러면 그렇게 설계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안 올리면서 예. 종부세만으로 어떻게 0.6%까지 그래서 이런 방식을 썼어요. 처음에는 종합부동산세하고 재산세를 같이 강화한다 하다가 이 막 반발이 나오니까 예, 그 속도를 늦춘 거예요. 이렇게 종합부동산세는 일찍 그 목표에 가고 2009년에 예. 재산세는 2017년까지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장기 강화 목표를 세웠죠. 어쨌든 뭐 그게 무리했건 어쨌건 간에 그 보유세 정책에 분명한 목표를 제시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어디로 가자는 건지 없어요. 근데 그것도 역시 그 당시에도 그거 역시 정권 후반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05년이니까. 3년 지나고 2005년이니까 난 뭐 2005년이니까 한참 이제 그 2005년에 8.3.1 대책이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막 그야말로는 꽃이거든요.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보유세를 예. 천천히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예. 지금이라도 올리겠다라는 것에 대한 예. 약속과 실행을 옮겨야 된다. 아, 그렇죠. 그 플랜을 국민한테 공개하고 필요성을 설득하고 근데 지금처럼 정책이라는 게 예. 뻥하고 날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용성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한테 왜 종부세만이 아니라 보유세를 올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라는 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거는 뭐 근데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전혀 의지가 없고 또 뭐 또 알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그걸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뭐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정권 초반부터 오케이. 그렇게 할 줄. 그래서 토지 공개념 그다음에는 보유세에 대한 타겟 최종 요율과 장기적인 계획을 국민한테 예. 공표하고 설명해야 된다. 예. 또 그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자꾸 이거 한번 띄워보시죠. 이게 이제 오늘은 이제 안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오늘 그린벨트 이제 풀어가지고 뭐 주택 공급한다 어쩐다 한 건데 이게 정말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요 이제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주택 수요 곡선이고요. D1이 예, S1이 공급 곡선이에요. 현재의 수요와 공급. 현재의 수요와 공급인데 그럼 이 원이 이제 균형점이 될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격이 여기에 있어요. 예? 여기 있으니까 초과 수요가 생겨서 막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격은 왜 밑에 있나요? 아니 뭐 하여간 이쯤 있다가 수요가 확 늘었다고 보면 되죠.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S1에 있던 공급 곡선을 이리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S1으로 네. 보내면 그림상으로는 이리 가서 가격이 안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네. 혹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 깔려 있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우선 이 S1이 이까지 단기간에 확 가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주택 공급이 그렇게 됩니까? 3년, 4년, 뭐 5년 막 걸리는데 가는데 시간이 걸려요. 기껏 간다 그래봐야 S1에서 S2 정도로 갑니다. 그런데다가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럼 가만히 있냐? 가만히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실수요도 있지만 투기 수요도 막 섞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한다 그러면 새로운 형태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투기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이 밖으로 확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공급 확대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E1에서 E2로 가서 이 주택 가격이 안정될 거다 이걸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E1에서 E3로 가버린다고요. 그러면 괜히 그 그린벨트 해제한다든지 공급을 확대해가지고 가격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엄격히 말하면 저 S1에서 S2로 가는 거리에 비해서 D1에서 D2로 가는 거리를 갖다 지금 저렇게 크게 해놨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잖아요. 아니요. 이게 지금 과잉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투기 수요라는 거는 팽창하는 것도 빠르고요. 폭도 크고요. 줄어들 때는 빨리 줄어들고요. 폭도 빨리, 그러니까 줄어드는 폭도 커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어디로 갈까 지금 이렇게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렇게 팽창할 수 있고요. 뭐 저렇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뭐 안 간다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는 그거는 뭐 필연적이죠. 그래서 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격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거를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어요. 예.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 그걸 그 사람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수요 억제 또는 투기 수요 억제만 치우친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 왜 공급 쪽에 따른 정책을 얘기를 하지 않느냐라는 예. 비판을 예. 하니까 예. 그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는 모습을 갖춤으로써 예. 도리어 투기 수요 억제를 하는 자기 정책에 대한 정부, 국민들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뭐 얘기죠. 그럴 수 있죠. 그거는 뭐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자꾸 이게 부동산 문제를 수요와 공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뭐 수요를 그만큼 다루었으면 공급도 그만큼 해야 뭐 이게 균형 잡힌 견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중점이 어디에 있냐면 투기 수요에 있습니다. 공급이 문제라는 얘기는 지금 김현미 장관이 얼마 전에 공급은 문제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기들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실수요를 감안했을 때는 지금 현재 주택 공급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자꾸 이게 우니까 애따 떠먹으러 하나 그러니까, 떡을 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보통 경제 이론을 얘기하면 수요를 말하면 공급도 얘기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 참여정부 때부터도 이 부동산 값이 폭등하는 것은 공급이 부족해서 그렇다라고 주장하는 부동산 시장 만능주의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조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마구마구 떠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831 대책 때도 공급 대책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잘못된 프레임에 걸려서 그랬는지 아니면 얘따 너 자꾸 그러니까 하이 먹어라 하고 해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러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따지면 문제 있는 발상이다 하는 거죠. 예. 근데 듣기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정광수 선생은 맨날 보유세만 얘기하고 또 기껏 불러다 놨더니 또 보유세 얘기만 하고서는 말아버리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고쳐야 되는 게 꼭 보유세 하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제일 먹기 싫은 약부터 말하는 의사가 사실 제일 미워.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공급 확대를 얘기를 하려면 진정성이 있다면 아니 정부가 뭐 때문에 저 민간이 사용할 분양주택을 고민을 합니까? 그거는 건설 회사들이 할 일 아닙니까? 정부가 고민할 일은 예를 들면 뭐 그린벨트 해제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다가 뭘 지어야 됩니까?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죠. 예? 그것도 뭐 이렇게 무늬만 공공임대주택이 아니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여러 군데 지으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린벨트 해제 오케이. 또 뭐 지금 그린벨트 해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 도심에 여러 뭐 땅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주요 후보지가 이런 그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뭐 골프장이지 뭐니 하는데 거기도 분양주택을 지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그것도 뭐 찔끔찔끔 하지 말고 좀 대량으로 지어서 신혼부부들, 직장인들 좀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국가가 할 일이죠. 아니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미리 깔아놓지 않고 무조건 공급만 말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지난주에 정성훈 교수를 모시고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까지 임대주택이 안 늘어나고 짓는다고 하는데 재고는 안 늘어나는 이 문제가 뭔지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본 건데 그렇죠. 지금 공급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본적으로는 민간이 갖고 있는 땅을 정부가 수용을 해서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마진 붙여가지고 일반 중산층 또는 중상층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소위 말하는 그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사가게 심하게 말하면 뺏어가게 그 땅의 개발권을
정부가 마진 붙여가지고 난 다음에 중상층한테 싸게 말하자면 안겨주는 이 구조. 예. 이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 있죠. 네, 네. 그게 뭐냐 하면 정부가 사유지를 강제 수용한다는 거는 엄청난 그 공공성을 그렇죠. 배경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팔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수용도 하면 안 되죠. 수용을 했다는 얘기는 그 땅을 가지고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되는 일인데 그렇게 공공 택지를 만들어 놓고 건설업자한테 팔아버려요. 그럼 건설업자는 그거 가지고 분양주택 만들어 가지고 공급하니까 그것 둘러싸고 막 투기가 일어나요.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택지 공급 그 얘기는 근데 예.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 제가 항상 아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이렇게 썩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경실련에서는 항상 부동산 그 얘기를 하죠. 네. 그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저는 그 경제학자가 누가 가격 통제에 찬성하겠습니까? 저는 그 반대라고 하면 좀 그런데요. 하여간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지금 저는 부동산 단순히 경제학의 이슈가 아니라 가격 통제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수용권을 이용해서 민간의 재산을 침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돈 많은 사람이 털어먹는 예. 구조예요, 이게. 예. 국가 전체적으로 예. 돈 있는 사람들이 담합해가지고서는 털어먹는 이 약탈적인 구조라는 것에 대한 예. 인식이 예. 우리나라에는 아직 별로 없어요. 예. 그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가 뭐냐면 국민들 여론의 지지도가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나도 좀 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나쁜 놈이 딱 특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먹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거는 신규 공급주택 조금인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겠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그 로또에 지금 참여하겠다고 가입한 사람이 2천만 명 아닙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이걸 이 사람들의 반발 역시 겁나니까 부동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 지금 포기를 못하는. 예. 근데 뭐 분양가 상한제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이런 효과는 있다고 보입니다. 건설업체들이 일종의 독점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뭐 가격 책정이라든지 공사 과정에서 부정과 부패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분양 원가를 공개를 해가지고 그 잘못된 거를 감시하자. 그래서 저는 옛날에 뭐 잠시 경실련에 있기도 했지만 이거는 반부패 정책이다. 예? 반투기 정책이 아니다. 이거 가지고는 집값은 못 잡는다. 그러니까 정책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얘기해라. 왜 자꾸 그거 가지고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그렇게 뻥을 치냐. 그런 비판을 했죠. 그 뻥을 쳐야 국토부 사람도 갈 데가 생기고 LH 공사 사람들도 오랫동안 먹고 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건설하는 사람들도 싼값에 LH로부터 땅 넘겨받고 모든 사람이 해피. 예. 그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아까 임대로 돌아가 볼까요? 임대 사업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실 근데 이제 정책의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도 이렇게 말해놓고 몇 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자 백도어라고서는 얘기를 하는 것도 이것도 사람들한테 엄청난 또 비판을 받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요. 왜냐하면 너무 큰 국가 경제 폐해를 유발하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폐지하는 게 맞고요. 다만 근데 정치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를 보기가 어렵죠. 그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너무 급하게 하면 충격이 크니까 뭐 유예 기간을 주고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 뭐 해결할 사람은 하시오 해서 여유를 주고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면 뭐 기존에 준 혜택을 뭐 폐지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상당 부분 축소하는 감축해야 된다. 근데 너무 급하게 하면 충격이 있고 반발이 있으니까 유예 기간을 주고 그렇게 해결하고. 몇 년 안 남았는데 유예기 뭐 나쁜 정책인 것 같으면 다음 정부도 이어받겠죠. 그리고 재집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집권 할 거라고
보면 다음 정부에 이어지겠죠. 예. 지금 저렇게 징벌적인 그 양도소득세 이렇게 하는 예. 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보유세를 강화하면 그 전제 아래에서 양도소득세가 지금 물론 그것도 이제 핀셋 방식인데 뭐 다주택자라든지 뭐 이런 단기 거래자들은 이런 사람들한테 뭐 70% 막 이렇게 매기는데요. 물론 그렇게 핀셋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중과를 이렇게 막 하는 거는 변칙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양도소득세도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러거든요. 뭐 감면이 너무 많고 계산을 많고. 포기를 했죠. 저는 사실 네. 저도 양도소득세 제도가 바뀌는 거로 쭉 따라가다가 예. 이명박 정권부터 포기했어요. 예. 조건이 하도 많아가지고 맞아요. 도대체 나도 맞아요. 알아볼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금 중에 제일 누더기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수없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렇게 물론 뭐 경기 조절을 위해서 활용할 수는 있지만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조절용도 있지만요. 사실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약간 이게 시니컬한 표현입니다만 정치인은 위하는 척, 국민을 위하는 척하고 먹고 살고 공무원은 일하는 척하면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권에서 야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부동산 값이 이렇게 됐으니까 뭐 내놔 그러면 일하는 척해서 이렇게 몇 개 개수 조정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예. 핀셋이 나오게 되는 그 메커니즘을 가만히 보면 예. 일하는 척하는 공무원들이 잘 모르는 정권 세력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럼 뭐. 자기는 면피하고 1년 뒤에 딴 데 가면 되니까. 예. 핀셋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는 연구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잘 모르는 정권이 자꾸 말하자면 단기 대책을 공무원들한테 내라고 하니까 이렇게 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철학이 중요한 거죠. 분명한 철학 방향. 플러스 지식도 있어야 되고 플러스 깡도 좀 있어야 되고 맞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전 선생님은 너무 많은 걸 이번에 한꺼번에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씩 여쭤보는 이유는 지금 전체적으로는 원론적인 얘기로 하셨지만 이제 요새 지금 나오는 얘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여쭤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부동산 요새 지금 또 수구 언론에서도 팔아먹고 있는 또 거짓말 논리가 뭐냐면 부동산 세금을 올리면 그게 전가가 돼서 예. 뭐 세입자한테 전가된다 어쩐다 뭐 이런 소리들 하잖아요. 예. 그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뭐 그거는 저기 일부 건물에 관한 하는 전가가 될 수 있지만 토지는 전가 안 된다는 게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부과했을 때 이게 뭡니까 임대료를 올려서 대응할 거다 하는 거는 이 집주인들이 올릴 힘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시라도. 그러면 뭐하러 세금 부과되기 전에는 왜 안 올립니까? 올릴 수 있는데 올리는 게 더 유리한데. 아니 뭐 좀 봐준 거지. 세금 낮은 김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꼭 세금이 부과돼야 전가를 하지? 그럴 힘이 있으면 그 전에 하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시다시피 토지 가치 공급이 고정돼 있다든지 건물 가치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전가가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그거는 뭐 걱정할 일이 아니다. 학자로서 그렇게 여러 가지 앵글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우리가 지금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할 때는 소위 말하면 그 세후 뭐 무슨 자산에 투자를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에는 그 세후 수익률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후 수익률을 보유세를 올림으로써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것에 이제 자본화 효과 그걸 갖다 말하자면 그거를 현찰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될까라고 예, 생각하기 예. 때문에 부동산 값을 잡는데 예. 영향이 있다라는 것. 그렇죠. 예. 그 생각을 이제 안 하고 있다라는 이제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가라는 효과가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전가 효과가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크지 않다. 예. 세 번째로는 요건 약간 좀 뭐라고 느끼냐면은 악어의 눈물이라는 논리예요. 니들이 그렇게 전가되는 거를 걱정하던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그러게요. 예. 월세 그러게요. 전세 사는 사람 걱정을 그러게요. 했어. 예. 제가 어디 방송 토론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자기가 집주인인데 이렇게 정가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언제부터 그래 세입자 걱정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당황을 해서 예. 그래서 참 근데 이제 요새 또 이제 그쪽에다 어떻게 좀 먹혀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또 요게를 이제 팔아먹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 다 이제 지금은 사실 논쟁이 그렇게 격렬하다고 보기 어려운데요. 이 노무현 정부 때는 정말로 격렬했습니다. 격렬했고 그 이제 저와는 반대편에 있는 분들이 막 기기묘묘한 논리를 다 만들어 가져왔어요. 지금은 뭐 그때 있던 것 중에 일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썼던 논리가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부동산 신화는 없다 그 책에서도 좀 분석을 하고 했죠. 예. 정강수와 김수현이 같은 책을 썼었다. 나머지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예, 같이 썼죠. 남기요? 남기업도 있었고, 예, 있었. 그 책이군요. 예. 그런데 이게 종부세만 하더라도 지금은 보면은 이제 소위 누진세로 이렇게 가 있잖아요. 예. 종부세를 이렇게 누진세로 만들자라는 생각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거는 뭐 그전 종합토지세부터 그랬습니다. 종합토지세부터 누진구조였고요. 그리고 근데 그거는 뭐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일종의 이제 보유세인데 보유세를 누진세로 하는 세금을 제도로 갖고 있는 나라는 정말 아니 드물잖아요. 있어요. 아니 있어요. 네. 저희들이 아니, 그것도 조사를 해봤죠. 아니 근데 입구업을 통해서 대부분의 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니 대부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여러 네. 군데 있어요.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어요. 어느 나라가 있어요? 대만이 그렇고요. 음. 지금 내가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때 대만도 근데 부동산값 엄청 비싼 나라인데? 아니 그러니까 하여간 누진 구조로 돼 있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 비판이 있었죠. 왜 보유세를 누진세로 하냐. 그래서 또 다 조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했더니 뭐 여러 군데 나와요. 아니 근데 그 얘기는 좀 약간 좀 그 말로만은 만족스럽지 않은 게 뭐냐면 누진세라 하는 것은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보유 액수가 커지면서 올라간다는 뜻은 거꾸로 치면 보유 액수가 작을 때 낮다라는 뜻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누진세라는 제도 자체가 보유세를 낮게 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카바로 그렇죠. 만들어졌을 그렇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뭐 재분배 효과를 노린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일종의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이제 그것도 숙제인데요. 이제 좋기는 보유세는 단일세율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누진 구조로 돼 있는 걸 단일세율로 바꿀 때 따라오는 정치적 저항, 조세 저항, 그거는 이제 중간 계층에게서 일어나는 저항이거든요. 이 종부세는 최고위 그래요. 층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건데. 덫에 빠졌다는 얘기가 그런 예,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글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 국민들한테 그 얘기를 하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근데 그건 아닌데요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예, 맞아요.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그런 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구조를 가지고 간다면 조금씩 이제 종부세 대상자를 확대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종부세 대상자를 확대하려면은 현재 9억부터 되어 있는 거를 6억으로 낮추든가 예. 아니면 이제 9억은 놔둔 채 소액 구간에 해당되는 율을 올리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일단 뭐 대상자를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은 또 뭐 재산세 부분도 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조금씩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강화하는 그렇게 할 리는 노력이 없지만 예. 이거를 두 개를 바투할 수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무슨 말이에요? 양도세가 지금 이렇게 이상한 징벌적인 이상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이 아니다 인정하고 예. 그걸 갖다 정상화하면서 예.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대신에 예. 보유세를 전체적으로 좀 내자. 그 예전에 이제 그런 논리가 있었잖아요. 아까 잠깐 소개했지만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자. 뭐 이런 주장이 거래세는 양도소득세도 포함시킨다. 넣는 사람도 있고 빼는 오케이.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게 동의합니다. 보유세 강화를 전제로 양도소득세 중과는 없애자. 지금 저는요 양도소득세가 지금 보통은 이제 중간이 아니냐 갖고만 얘기를 하는데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1가구 1주택이다 하더라도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10년 전에 5억에 샀다가 지금 10억에 팔면 예, 세금이 없느냐? 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예, 그런데 나는 이 집을 샀다가 예를 들면 애들이 커서 큰 집으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예, 팔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돼. 근데 나는 그냥 심플리 간단히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주택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사를 간 것뿐인데 예,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 너 양도소득 냈잖아. 예, 돈 내. 음,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예. 그게 뭐 그런 그 비판이 있죠. 예, 근데 왜 그런 비판. 그거는 바꾸자는 소리들을 사람들은 안 하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마다 양도소득세 내게 하지 말고 평생 일정 금액까지는 인정해 주자. 그거를 이제 나중에 계산해서 예를 들면 5억이면 5억이고 10억이면 10억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걸 넘어서면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뭐 이런 대안이 나와 있죠. 대안이 나와 있는데 그게 뭐 그러니까 보유세가 지금 뭐 높다라고 하는 영미권을 보시더라도 거기에 그 양도소득세를 보면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은 옛날에는 뭐 계속해서 집을 갖다 더 큰 데로 옮겨가야만 양도소득세 이견을 해줬다고 하지만 그게 97년인가요? 그때 바뀌면서 2년간 자기가 보유하고 자기가 살았던 집이면 예. 그러면 양도 차익이 한 50만 불, 결혼한 사람이면 50만 불, 결혼하지 않은 그 싱글이면 25만 불까지 아예 세금을 안 물려요. 그 다음엔 실제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집으로 옮겼다고 하면 그 사람 몇 년 살다가 또 다시 또 많이 올랐다고 하면 또 다시 그것이 뭐 결혼한 사람이 50만 불이 우리나라 지금 5억인데 5억의 양도소득까지는 세금을 안 물려요. 예, 예. 예. 두 번째로는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 양도소득도 15% 20%밖에 안 물려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까지 높지가 않은 세금을 예. 물리는 이 구조를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은 잘 돌아간단 말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보유세가 예. 높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예. 우리가 보유세를 높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같이 얘기를 할 중에 하나가 양도소득세가 지금 옛날에 보유세가 낮았을 때 설계해 놓은 이 방법에서도 같이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왜 안 하셨어? 이거 보여드릴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네. 아래쪽에 보유세 강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양도소득세는 정상화하자. 어떻게? 그리고 아마 방금 말씀하신 방금, 대로 그런 얘기. 예. 또 뭐 다른 대안도 있긴 합니다만은 정상화해서 하나의 상시적인 제도로 그럼 지금까지는 너무 그 시장 조절용으로 막 누더기 세제를 만들어 놨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상시적인 제도로 좀 만들자 하는 거죠. 그 상시적인 제도로 만들 때 지금 지나치게 중과하고 있는 거는 보유세 강화를 전제로 그거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은 이제 보면 여기 두 가지로 치면 문재인 정부는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결국은 두 가지 그 조합을 쓴 겁니다. 뭐냐면 보유세는 천천히 조금씩 올릴게. 대신에 양도세는 세게 올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팔어라고 했는데 이게 안 먹힌 거잖아요. 예, 이게 예. 지금이라도 보유세는 좀 더 빨리 올릴게. 대신에 양도소득세는 예. 낮출게라고 만들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이 완전히 매물이 지금 잠기는 거잖아요. 그럼요. 사람들이. 그거는 뭐 이미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거와 함께 그 위에 있는 저거 임대주택 등록제를 대폭 개선하면 그냥 바로 잡습니다. 집값을. 뭐 골치 아프게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저거를 임대주택 등록제 대폭 개선 안 하고요. 보유세 강화 자꾸 미적대고 핀셋으로 가고요. 이러니까 안 잡히는 거죠. 예. 울 때까지 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참 보고 있으면 이게 단순하게 경제 정책만으로서의 실패가 아니라 예. 정치 전략으로서도 엄청난 실패를 지금 한 예. 결과가 참 제가 한 가지 얘기 추가하면 맨 네. 위에 나오는 저건데요. 이제 이 정부가 처음부터 집값하고 전쟁한다 그랬어요. 그랬죠. 아니 그 맞아요. 중요한 포인트. 아니 왜 정부가 가격하고 전쟁을 합니까? 사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다루었다면 집값은 자동으로 안정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순서를 뒤바꿔 가지고 결과로 나오는 걸 가지고 전쟁을 한다고 하고 막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지요. 예, 뭐 멋있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정권 초기에 김현미 씨가 국토부 장관 됐을 때 그 얘기 했어요. 집값이 정부 정책의 그 초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주거 복지가 향상되는 거다라고 말을 예. 했어요. 말은 맞게 했어요. 예. 그게 그 2017년 말에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값이 오르니까 예. 그냥 다 뒤집어 다 내던지고 이제 예, 집값부터 잡는 걸로 그냥 가버린 거죠. 예, 네. 예. 초반부터 그랬어요. 음. 초반부터 정책 발표하면서 이 집값과의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워딩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프레임이 잘못되어 있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듣는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실제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 잘 모르지만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혁을 안 하면서 보유세만 올리라고 해봤자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종부세만 올리는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저렇게 갖고 있는 한 시장이 그냥 버티고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양도소득세의 개혁을 같이 또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정부가 양보를 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한다는 거고 대단히 자기들은 지금 뭐 잘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빨리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예, 동의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소위 말하면 저 수구 언론만 얘기를 하고 또 수구 세력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말을 감히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제로는. 여기 한 사람 있잖아요. 곱하기 2인데. 예.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누구를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다주택자가 되는 것이 그 사람의 경제적으로 가장 최적인 상태로 만들어낸 제도를 그동안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 갑자기 무슨 얘 때문에 모든 게 문제가 생겼어요라는 식으로 말해놓고 그 사람들을 때려잡는 식으로 정책을 쓰는 것은 소위 말하면 이제 정치적으로 선을 긋고 누구를 악마화해서 자기 편을 결집하는 데는 쓸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경제 정책으로도 굉장히 나쁜 정책이고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거죠. 글쎄요, 이제 뭐 정부가 과연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런 것들을 할지 안 할지 저는 솔직히 뭐 이렇게 대단한 기대는 안 합니다만 적어도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당신들은 왜 맨날 비판만 하고 대안을 얘기를 안 하느냐. 사실은 그 비판에 대안이 숨어 있는데 그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약간은 좀 정치적인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자기 진영이 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데 그 비판의 내용이 그 수구 세력이 하는 얘기의 일부분이 끼어 있는 것은 나는 말하지 않겠다라는 또 그런 계산들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을 자꾸 안 하고 계속해서 그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것에 그 진보 진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동의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가구 일주택자는 세금이 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든 진보 진영에 있는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또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거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문제를 증권사 사장인 주지영만이 아니라 부동산 공개념을 갖고 지금 20년, 30년을 보낸 정강수 같은 학자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좀 우리 당 지지자분이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좀 아셔가지고 이게 지금 말하자면 일종의 거짓 신화입니다. 일가구 일주택은
실수요자. 음. 제 주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주택을 어떻게 가졌냐면 전세 끼고 주택을 샀어요. 1가구 1주택자입니다. 사람들 투기한 거예요. 예, 예. 우리나라의 1가구 1주택자의 대부분은 사실은 갭 투자로 만들어진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 사람들은 아무런 실수요자고. 실수요자고 이렇게 되는 이 신화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허위 의식을 깨지 않으면서 뭔가 의미 있는 개선 또는 개혁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시간에 걸쳐서 정광수 선생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큰 줄기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의 역사를 한번 좀 훑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려고 하면 너무 또 시청자분들이 좀 지루하실까봐 그러지 말고 좀 구체적인 단기적인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하자라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반응에 봐서 또 원하시면 조금 더 깊은 얘기로 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또 뭐 여러분들 반응을 보고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멀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